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라우라 에스키벨의 소설 달콤 쌉쌀한 초콜릿에 대한 여러 리뷰와 분석 글들을 잘 받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요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사랑과 마법, 그리고 또 거대한 혁명의 언어가 될 수 있는지 아주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요리에 자신의 감정을 정말 온전히 쏟아부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 소설 속에서는요, 그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1989년에 출간돼서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된 작품이죠. 네네.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그냥 음식이 나오는 소설, 그 이상으로 요리문학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개척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아, 하나의 장르를 만들었군요. 그렇죠. 오늘 이 특별한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면서 왜 이야기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시작부터 제목이 정말 흥미로워요. 한국어판 제목은 달콤 쌉쌀한 초콜릿인데 원제는 초콜릿용 물처럼, 그러니까 꼬모하고와 파라 초콜라테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직역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여기에 뭔가 특별한 뜻이 담겨 있다면서요? 아,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은유가 담겨 있죠. 멕시코에서는 전통적으로 핫초콜릿을 만들 때 우유가 아니라 물을 쓰거든요. 아, 물을요? 네. 그런데 이때 쓰는 물이 그냥 뜨거운 물이 아니라 거품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바로 직전, 가장 뜨거운 상태의 물을 말해요. 아하. 그래서 이 관용구가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 그러니까 분노나 사랑, 욕망 같은 아주 격한 감정이 정말 한계치까지 차오른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와, 단순히 뜨겁다는 의미가 아니었네요. 금방이라도 끓어 넘칠 것 같은 그 아슬아슬한 상태. 주인공 티타가 22년 동안 겪어야 했던 그 감정 상태를 이보다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어요, 정말. 그렇죠. 네. 감정이 끓어오르는 상태라니. 그 감정을 폭발 직전까지 몰고 간 어떤 상황이 있었을 텐데요. 이야기는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나요? 시대적 배경부터가 아주 격동기입니다. 1910년대, 그러니까 멕시코 혁명의 총성이 막 울려 퍼지던 시기죠. 네. 주인공 티타는 델라 가르사라는 유서 깊은 가문의 막내딸로 태어나는데 문제는 바로 이 가문의 아주 불합리한 전통 때문에 모든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전통인데요? 막내딸은 평생 어머니를 돌봐야 하며 결혼할 수 없다는 정말 족쇄 같은 전통이죠. 와,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은 셈이네요. 그런데 티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페드로라는 인물. 네. 15살의 티타가 페드로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꿈꾸지만 독재자 같은 어머니 마마 엘레나가 당연히 가문의 전통을 내세워서 막아서죠. 아, 그런데 여기서 페드로가 정말 상상도 못할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죠? 티타와 결혼할 수 없다면 그녀의 곁에라도 있기 위해서 티타의 언니인 로사우라와 결혼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세상에. 정말 드라마틱한 설정이네요. 사랑하는 여자의 형부가 돼서 한 지붕 아래 살게 된다니. 그렇죠. 매일 얼굴을 보면서도 닿을 수는 없고 그야말로 초콜릿용 물처럼 끓어오르는 감정을 22년이나 견뎌야 하는 그런 긴 비극이 시작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평범한 로맨스를 넘어서게 됩니다. 말로 할 수도, 행동으로 드러낼 수도 없는 그 모든 억압된 감정들이 폭발할 출구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출구가 바로 부엌이었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서부터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죠. 보내주신 분석 자료에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던데 티타의 요리가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슬퍼서 울면서 케이크를 만들었더니 그걸 먹은 사람들이 다 같이 울었다고요? 이게 그냥 문학적인 비유가 아니라 소설 속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페스 같은 작가들이 유명하게 만든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기법인데요. 아, 아주 현실적인 배경에 지극히 비현실적인 사건이 마치 일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게 특징이에요. 네네. 그래서 독자들은 이게 말이 돼? 하고 의심하는 대신에 그 감정이 오죽하면 저럴까 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 웨딩 케이크 장면을 특별히 꼽아주셨는데 이게 단순한 복수극으로 보기에는 그 슬픔의 감정이 너무 강렬하게 전염되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사랑하는 페드로랑 언니 로사우라의 결혼식 날 티타는 웨딩 케이크를 만들면서 자기 처지를 비관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네. 그 눈물이 케이크 반죽에 섞여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케이크를 먹은 모든 하객들이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에 빠져서 막 구토하고 눈물을 흘리고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와, 이건 티터의 슬픔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물리적인 힘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와, 그 장면은 정말 강렬하네요. 근데 장미꽃잎을 곁들인 메추리 요리는 한술 더 뜨고요. 이건 욕망이 폭발하는 장면이죠. 네, 페드로가 티타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몰래 선물한 장미꽃 한 다발. 네, 티타는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꽃잎을 따서 요리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은 둘째 언니 헤르트루디스의 몸에서 말 그대로 불길 같은 열기가 뿜어져 나와요. 불길이요? 네, 주체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그녀는 결국 옷이 타버릴 정도의 열기를 식히려고 샤워를 하다가 마침 지나가던 혁명군을 보고는 알몸으로 뛰쳐나가서 말에 올라타 함께 도망쳐버립니다. 열정으로 불타오른다는 비유가 아니 그냥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현실이 되어버린 거네요. 그쵸. 단순한 욕망을 넘어서 억압되었던 생명력 자체가 폭발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게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네. 당시 여성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 사회가 억압했던 욕망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바꿔버리는 장치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내 속에 이렇게 타들어가고 있다는 걸 정말로 불길로 보여줌으로써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와, 그리고 이 모든 마법이 부엌이라는 아주 일상적이고 여성적인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서 부엌의 재발견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이 점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전통적으로 부엌은 여성을 억압하고 가두는 공간의 상징처럼 여겨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그 공간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티타가 뭐 총을 들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부엌에만 있는데 어떻게 그게 국가적인 혁명과 같은 무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페미니즘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마 엘레나의 독재 아래서 티타는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는 최하층 존재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부엌에서만큼은 그녀가 왕이죠. 그녀는 음식을 통해 가족의 감정을 지배하고 때로는 운명까지 바꿔놓습니다. 아, 즉, 가장 억압적인 공간을 자신만의 해방구이자 권력을 행사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요리라는 그저 여성의 가사노동으로만 치부되던 행위를 통해서요. 그렇군요. 칼과 냄비를 무기 삼아서 가부장적인 전통과 어머니의 독재에 저항하는 셈이네요. 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식탁 위에서는 그 누구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내 음식 맛 좀 봐라 하면서요. 더 나아가서 소설은 이 개인적인 혁명을 시대의 거대한 흐름인 멕시코 혁명과 연결을 시켜요. 아, 혁명과요. 네. 멕시코 혁명이 소수 독재 권력에 맞서서 민중이 자유를 위해 일어선 봉기였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독재자 같은 어머니 마마 엘레나와 불합리한 전통에 맞서 싸우는 티타의 개인적인 혁명과 정확히 평행을 이루죠.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마마 엘레나가 독재 정권을, 티타는 자유를 갈망하는 민중을 상징하는 것처럼요. 언니 헤르트루디스가 나중에 혁명군 장군이 돼서 돌아오는 설정은 이 연결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요. 거대한 정치적 혁명과 한 여성의 내면적 해방이 같은 무게로 다뤄진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역사책에는 총성과 구호만 기록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부엌에서 묵묵히 음식을 만들면서 시대를 살아낸 여성들의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지점이 있는데요. 보내주신 분석글 중 하나가 창조적 계승이라는 키워드를 언급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창조적 계승이요? 네, 티타는 자신을 억압하는 가문의 전통은 거부하지만 자신을 키워준 원주민 요리사 나차에게 배운 멕시코 전통 요리법 자체는 아주 소중히 지키거든요. 아, 그리고 그 전통 레시피에 자신의 감정이라는 새로운 재료를 불어넣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는 거죠. 무조건 낡은 걸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은 이어받되 불합리한 것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바꿔나간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군요.
자, 그럼 이 22년간의 길고 긴 기다림은 어떻게 끝을 맺게 되나요? 2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티타를 억압하던 어머니 마마 엘레나도 또 그녀의 사랑을 가로막았던 언니 로사오라마저 세상을 떠나죠. 네. 마침내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티타와 페드로는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인 12월, 두 사람의 사랑은 가장 강렬한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그 결말이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아름답다고 들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나 강렬한 열정으로 타올라서 말 그대로 온몸이 불꽃이 돼서 저택 전체를 태워버렸다고요. 생긴 성냥을 한꺼번에 입에 털어넣으면서 의식적으로 내면에 불을 지핍니다. 아, 그 불길이 두 사람을 감싸고 저택 전체로 번져나가서 모든 것을 재로 만들죠. 와. 겉보기엔 비극적인 죽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전통도 방해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완성을 상징하는 장면이에요. 가장 뜨거운 순간에 함께 재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가 된 거군요. 그렇죠. 모든 것을 태워버린 불길 속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하나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티타의 모든 이야기가 담긴 요리책입니다. 아, 요리책. 네, 수십 년 후에 티타의 조카딸이 그 잿더미 속에서 타지 않고 남은 요리책을 발견하고요. 그 안에 담긴 레시피와 이야기를 통해서 이모의 삶을 후세에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장의 제목이 1월 왕들의 날 로스카, 5월 북부식 초리소처럼 12달의 레시피로 되어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녀의 삶 자체가 한 권의 요리책이었던 겁니다. 결국 사랑과 저항의 역사는 음식을 통해, 레시피를 통해 대대로 계승된다는 거네요. 정말 강렬하고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그렇죠.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감정과 역사, 그리고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최고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람한 초콜릿을 통해 음식이 감정의 매개체이자 저항의 도구가 되고 또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네. 22년을 기다린 사랑, 부엌에서 시작된 조용한 혁명, 그리고 마법처럼 현실이 되는 감정의 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네요. 이 책에 대한 리뷰는 공통적으로 읽고 나면 배가 고파진다고 말하더군요. 하하,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음식에 대한 허기가 아니라 진짜 사랑과 자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열정적인 삶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한다는 뜻이겠죠. 네. 달콤함과 쌉싸람함이 공존하는 그 복잡한 맛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짜 맛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이 소설 속 사랑과 역사는 한 권의 레시피 노트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네. 혹시 당신의 가족이 대대로 물려주는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면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와 감정이 숨어 있을까요? 할머니의 된장찌개 혹은 어머니의 김치 한 조각에 담긴 기록되지 않은 가족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